노스캐롤라이나의 트랜실베니아 카운티에 살고 있던 도나 뷰 씨는 5명의 자녀를 낳아 키운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아무런 탈 없이 자라주어 약 30년이 지난 성인이 되어서도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중 셋째인 머라이어 퓨와 넷째인 행크 퓨는 3살 차이가 나는 남매였지만 다른 형제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나인 머라이어가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땐 항상 행크가 함께 해주었죠. 그리고 그날은 머라이어의 생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죠.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테디예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누가 다쳤어? 머라이어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도나는 의사에게서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테디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머라이어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약물 과다 복용이라니? 평소에 약을 먹고 있었던 거야? 어머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머라이어는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처방해준 약물이 있었는데 그중 수면제 같은 걸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가 도착했을 때 숨을 쉬고 있던 거니? 아니요, 숨을 아예 쉬지 않고 있었어요. 머라이어와 동거하고 있던 이 남성은 테디 스나이더라는 새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동거 사실은 도나 씨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매일같이 자신과 통화하던 딸이 우울증이 있었고 약물 과다 복용을 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약 한 달 뒤 부검 보고서에서의 최종 사인도 마찬가지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나왔습니다. 트랜실베니아 카운티 보안당국에서도 테디가 살인했을 경우를 가정해 집중 조사를 진행했지만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자살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였죠. 이렇게 머라이어의 갑작스런 죽음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남겼지만 그중 가장 슬퍼하고 부정하고 있던 사람은 가장 가까웠던 남매인 행크였습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가족과도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그날은 머라이어의 30번째 생일 전날인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만약 머라이어가 살아있었다면 가족들 모두가 축하해줄 날이었지만 모두가 침통해할 뿐이었죠. 행크는 머라이어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린을 찾아왔습니다. 행크, 정말 오랜만이네. 어서 들어와. 아니야, 잠깐 졸렸어. 내일 시간 돼? 그럼 당연하지. 저녁에 볼까? 아침에 만나 식사나 같이 하자.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고마워, 린.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던 행크의 모습을 본 린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머라이어를 잃은 슬픔에 둘은 진한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10월 11일 목요일 도나 씨는 행크와 같이 살고 있던 여자친구인 켈시 메이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행크 집에 있나요? 행크? 너랑 같이 살고 있잖니. 무슨 일 있어? 이틀 전부터 집에 오질 않아서요. 휴대폰은 집에 놔두고 갔는데. 이미 머라이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던 도나 씨는 곧바로 차를 타고 행크가 살던 집으로 향했고 동시에 보안당국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땐 여자친구인 켈시와 보안당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도착해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이틀 전날 밤에 행크 씨와 켈시 씨 두 분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크 씨가 7시 30분경에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씩씩거리더니 수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당시엔 흰색 탱크탑, 청바지만 입은 상태였다고 하니 저희가 숲속을 수색해보도록 하죠. 혹시 길을 잃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레미 킨 형사팀장이 현장에 도착했고 도나 씨는 현장 책임자가 도착했으니 수색에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행과는 달리 수색은 오히려 중단되었죠. 왜 철수시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아직도 수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부인, 지금은 해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 저희가 수색해도 혹시나 발밑에 놓고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 수색을 위해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다시 재개할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수반에선 행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는 동안 도나 씨는 보안당국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켈시의 진술에 따르면 실종 당일 저녁 7시 30분에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도나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7시 30분에 휴대폰을 두고 수반으로 사라졌다던 행크에게서 밤 11시에 문자가 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행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의 휴대폰으로 대신 보낸 것이 되니까 말이죠. 이 사실을 다시 제레미 형사에게 알렸지만 별도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아 이상함만 더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순 없었기에 그녀는 머라이어의 절친이었던 리엔에게 연락하여 숲 안에서 같이 행크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숲을 뒤진 지 이틀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도나 씨는 행크와 켈시가 집처럼 살고 있던 트레일러에서 약 90m 떨어진 곳에서 남자 트렁크 팬티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옆엔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기에 따라가 보았죠. 그리고 약 10m도 가지 않아 발견된 것은 진흙탕에 얼굴을 파묻은 채 엎드려 있는 남성의 사체였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남성이 행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그녀는 곧바로 보안당국으로 연락했고 곧 현장 감식반과 제레미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행크에게는 아무런 외상이 없어 누군가와 다퉜을 확률을 배제할 수 있었고 대신 그의 신발 속에선 주사기 한 개를 발견할 수 있었죠. 주사기 안에선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나와 마약을 한 뒤 수반을 배회하다 진흙에 질식했을 것으로 예상했죠. 하지만 제레미 형사의 이러한 설명을 듣게 된 도나 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떻게 됐어요? 문자로 말씀하시는 거면 켈시 씨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대신 보냈었다고 하더군요. 켈시가요? 그럼 켈시가 저희 아들을 죽이고 꾸며대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물론 저희도 그걸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봤지만 아드님의 신체에서 살해로 보이는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당시에 문자를 대신 보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술하더군요. 부인께서 마약에 중독된 아드님을 걱정하실까봐 그날은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있잖아요. 옷이요. 흰색 탱크톱이랑 청바지 입고 나갔다고 했었는데 발견됐을 땐 티셔츠랑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고요. 형사님으로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그 부분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억하는 부분 하나 때문에 누굴 체포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열이 받은 그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에 탔고 며칠이 지나 더 수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입고 있었던 후드 티셔츠였는데 앞쪽에 지퍼가 달려있던 그 후드티는 거꾸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당시엔 그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드티에 지퍼가 채워진 채로 거꾸로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라며 제레미 형사는 이야기했지만 도나 씨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살해하고 죽였을 게 분명하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사건은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로 종결이 되었지만 도나 씨는 그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행크가 사망한 지 몇 달 동안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사람들을 수소문하며 켈시와 행크 사이에 있었던 불화나 그런 것들을 알아내보기로 했죠. 그리고 약 3년 후인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최소 10명에 달했죠. 과연 이 민사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도나 씨가 알아낸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보자면 이랬습니다. 행크의 여자친구인 켈시는 행크가 말도 없이 숲속으로 걸어갔다던 저녁 7시 30분에 그의 휴대폰을 사용해 46분 동안 친구인 스캇 스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습니다. 이 기록은 전화국을 통해 알아낸 것이므로 오차는 있을 수 없었죠. 당사자인 스캇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Kelsey called you from Hank's phone on 10/9 at 7:32 for 46 minutes, it says. No. She talked to me for 5 to 10 minutes. Well, you can't dispute a phone bill for Well, I'm not disputing nothing. I'm not on trial here either. 실제로 통신사에 기록된 시간을 들었는데도 시치미를 떼는 스캇.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통신사에서 잘못 기록되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겠죠. She wanted me to come and get her that night, and I said no. She just said she needed to get out of there. That Hank was doped up and he was running around crazy and he was running through the woods. Did you think she was lying? Well, I didn't know what to think at the time. 이렇게 얘기한 스캇은 어찌되었던 간에 실제로 켈시를 그날 밤에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통화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렇다면 도나의 주장에 대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증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동네에 있는 한 공구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가 써준 진술서에 따르면 이러했죠. 그날 밤 8시 30분경에 켈시, 제이슨 존슨,
체드우드가 함께 저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며 몇 번씩 찾아왔던 손님이었기에 알고 있었고, 그날 그들의 옷은 진흙과 검붉은 색의 무언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뭔가가 묻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고, 피할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 30분에 딘 앨런 베이츠가 들어와선 지렛대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유산말로 어떤 일 때문에 지렛대가 필요한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행크를 트렁크에 쑤셔 넣었는데 그가 괜찮은지 확인해보려 열어보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라 그 세 명을 일컫는 듯한데, 그럼 여기서 딘이라고 하는 남성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Do you remember telling her that you had been told that Hank was missing and someone told you that he was in the trunk of a car? The missing part, yes. He was like, hey, if anybody can help me find a crowbar, let's go pop it open and see what we can find. Did you believe that Hank was in the trunk of the car? I honestly didn't know what to believe. Did somebody tell you that Hank was in the trunk of the car? No. 도나 씨가 이런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점 여직원을 통해 그 트렁크에 행크가 갇혀 있었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뒤 그 차를 조사해봐달라고 보안당국에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 누군가에 의해 제이슨의 사유지에서 불태워져 버렸죠. 도나 씨의 입장에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 증거를 날려버린 셈이 되어버렸기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Why do you think they burned that car? Probably to conceal evidence. I mean, why else would you burn a car? 물론 도나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레미 형사를 통해 항의를 했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인, 저희는 그 차를 모두 조사했었습니다. 트렁크나 앞 뒷좌석, 발매트까지도 모두 조사했지만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었어요. 그럼 왜 대체 멀쩡한 차를 태운 걸까요? 그건 저도 알 수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 캘시나 제이슨이나 그 무리들은 모두 마약 중독자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니까요. 마약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부인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도나 씨는 자신에게 득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스틴 둘러스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방으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그녀의 소식을 듣게 된 후 중요한 정보가 될 만한 내용을 적어 편지로 보내왔던 사람이었죠. Please state your name for the record. Justin Dole's case. Approximately what time did you arrive? It was just getting dark. 행크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도나 씨에게 행크가 실종되었다는 그날 늦은 밤, 전 행크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행크의 여자친구인 캘시가 제이슨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때린 건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둘이 꽤 가깝게 지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캘시와 제이슨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텐데, 당시에 도나 씨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캘시를 위해 행크를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크가 죽은 후에도 함께 파티를 열며 있었던 겁니다. Did you not find it strange that they be flirting when Hank was missing? Well, I mean, yes. 그럼 이렇게 도나 씨의 소송에서 저스틴은 결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온 지 약 4년이 흐른 이 시점, Look, you know what happened and you know they will put me in prison for the rest of my life. At this point in my life, that's what I thought. You thought that Jason killed him. That's what you said. You know. 침착하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던 저스틴의 심경에 변화가 찾아온 듯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는 느낌이 들어서였을까요? But at this point in my life, do I think I can say that? I don't. But you heard Jason say, you know what happened, and if But they he- find but- out, I'm going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in prison. Have I never heard him say that he killed Hank? Okay, so let's do this again so we're clear. I'm about to leave, Donna, straight up now. Can't leave. Yes, I can. Tell him to arrest me then. I'm almost finished, JD. 저스틴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인 걸까요? 이렇게 흥분한 그를 다시 자리에 앉히는 데 성공한 도나 씨. 그리고 침착하게 그 편지에 썼던 내용을 읽어줍니다. I will spend the rest of my life. If that statement's made one more time, I'm gonna walk about the room. Yes or no? That's what was said.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정보를 알고 있는 일종의 목격자라고도 할 수 있는 저스틴이 왜 당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땐 주요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제레미 형사의 말에 따르면 행크의 신발 안에서 발견되었던 주사기에서 치사량에 이를 수 있는 만큼의 메스암페타민이 주입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 수사는 약물 과다 복용을 하였기 때문에 죽은 사고사로 결론난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물을 타인이 주입했을 경우를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 대상은 제이슨이 아닌 체드였죠.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시점에 체드의 여자친구인 모니카 에르난데스의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My daughter got the whole family and grandmas and panic that she's involved in the murder. Everybody just wants me to touch base to see what's going on exactly. Right now, we're waiting to see what went on up there. We don't know. Okay. Just wait for a medical report and stuff to get back. Right now, she's telling the family that Chad's the one that did it. 제레미 형사는 저스틴이 증언했던 용의자인 제이슨, 모니카가 증언했던 용의자인 체드 둘 모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체에서 볼 수 있듯 어떤 폭행이나 살인에 대한 흔적은 없었고 그 둘의 답변에서도 어떤 혐의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나 씨는 단순히 아들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는 한 비통한 어머니일 뿐인 것일까요? 그럼 잠시 행크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길 멈추고 머라이어의 죽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지난번 머라이어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인 도나 씨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준 사람은 바로 남자친구인 테디 스나이더였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머라이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고 말이죠. 우울증이 있어 약물 과다 복용을 한 것 같다느니 어쩌느니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도나 씨가 아들의 죽음에 대한 정보를 얻던 중 몇몇 사람에게서 받은 편지에서 같은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테디는 행크를 무서워하고 있었고 행크의 살인을 사주하기 위해 $6,000를 지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살인 청구를 했다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행크는 누나가 죽은 일을 테디의 잘못으로 몰았고 그 이후로 호시탐탐 시비를 걸고 한 번은 목숨이 위험해질 정도로 두들겨 패기도 했었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that someone was paid to kill him? That's floated around in the rumors before.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적힌 편지 내용을 증거로 도나 씨는 테디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아무런 답장을 보내오지 않았죠. 진실이 어쨌든 당사자가 입을 다무니 알 수 없는 법이었고 해당 증언이 적힌 편지를 보낸 사람과의 추가적인 대화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테디가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체드, 제이슨, 행크를 그 트레일러에서 멀리 떨어진 약속된 장소로 유인했었습니다. 이후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체드는 행크의 머리를 공구로 내리쳤고 행크는 쓰러져 신음을 내던 중 제이슨이 뒤통수를 가격해 정신을 잃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메스암페타민이 주입된 주사기로 마무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물론 도나 씨는 이 편지에 적힌 내용을 제레미 형사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제레미 형사는 부검보고서를 살펴본다면 두부 외상을 포함한 몸에 어떠한 외상도 없던 것으로 나와 있다며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며 단정 지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부검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그건 뭐죠? 기도에서 진흙이랑 물이 발견되었다고 했잖아요. 부인, 생각해보세요. 행크 씨가 발견된 곳은 물이 흐르는 개울이었고 온통 진흙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외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랜실베니아 보안당국과의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한 채 도나 씨는 켈시, 제이슨, 체드 등 총 10명의 피고인에게 행크 살인 공모죄에 대한 소송을 걸었고 재판은 진행되게 되었죠. 2016년에 시작된 이 재판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고 피고가 10명이니만큼 재판이 진행되는 시간은 총 3년이 소요되어 2019년 11월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켈시, 체드, 테디, 제이슨의 유죄? 트랜실베니아 카운티 고등민사법원의 이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 어떤 증거들도 단순히 소문이라고 해도 될 만큼의 약한 증거들 뿐이었기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도나 씨는 셋째 아이인 머라이어, 넷째 아이인 행크를 잃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가슴 아픈 어머니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작년이었죠. 막내 아들인 더즌 표 씨까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재판 결과야 어떻게 되었던 3명의 자식들을 자신보다 먼저 보내야만 했던 비극적인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부디 미래엔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통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